올해 1월 19일 아마 첫 환자가 발생된 지 지금 한 120일이 지나고 있고 지금 4개월째 아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현재 단기간에 지속되지 않고 장기화될 것으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아마 전국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는 방역이 아마 선진 사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장기적인 이런 방역 체계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오늘 세미나를 마련을 했다는 점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먼저 세미나에 앞서서 오늘 참석하신 내빈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배종면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합토론회 진행을 맡아주실 박형근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토론자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영상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김민영 제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김수영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영아 제주한라대학교 응급구조과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무상 제주한라대학교 임상병리과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방역에 바쁘신 와중에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임태봉 보건복지 여성국장님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정말 최근에 아마 잠도 많이 못 주무실 정도로 최일선에서 아마 가장 노력을 하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소개해 올리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우리 제주연구원이 마련한 코로나19 대응 연속기획 정책 세미나 오늘 제 첫 번째 세미나입니다. 제주 지역 감염병 대응 체계 발전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국기를 향해 바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연구원 김동전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김동전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제주연구원이 주최하고 있는 이 세미나는 저희들이 이 코로나19 대응 연속기획 정책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로 오늘 제주 지역 감염병 대응 체계 발전 방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마련하게 됐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정말 이 감염병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격주로 계속 정책 세미나를 진행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그 정책 세미나 모두를 저희들이 오늘처럼 제주의 소리에서 이제 촬영해서 방송을 보낼 것은 아니고요. 어떻든 오늘 감염병이 이 주제의 경우는 저희들이 여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떻든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사실 참석을 해주신 우리 임태봉 국장님께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원희룡 지사님께서 시간이 허락했으면 꼭 참석하신다고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해 주시는 분과 토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고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해 주셨습니다. 어떻든 오늘 발표를 해 주신 우리 이 배종면 제주감염병 관리지원단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장을 해주시는 박형근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제주대학교과대학 김수영 교수님, 고영상 교수님, 그리고 제주간호학과의 김민영 교수님, 그리고 제주한라대학의 이영하 교수님과 정무상 교수님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감염병 이 세미나를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이 전염 이런 분에 대한 어떤 전문가와 다음에 이제 어떤 응급 구조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모시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세미나는 전 세계적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제주 지역의 대응 체계를 검토를 해보고 미래 감염병에 대한 대응 및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류의 역사상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은 많은 영향과 변화를 초래해 왔습니다. 특히 21세기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은 감염병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경각시켜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3년에 사스, 2015년에 메르스를 겪으면서 감염병에 대한 대응체계를 우리 정부도 잘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정말 정확도가 높고 신속한 검사가 가능한 진단 시약을 조기에 개발을 했고 뿐만 아니라 감염 예방을 위한 혁신적인 드라이브스루 진료소 설치, IT 기술을 활용한 자가격리에 통해서 자가격리자의 어떤 관리 그리고 공적 마스크의 관리 등 방역 정책의 어떤 성과 그리고 자발적인 무엇보다 자발적인 국민들의 방역에 동참 이것이 결국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그나마 코로나가 안정되어져가는 그러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제주 지역의 경우는 2015년 메르스 이후에 감염병 위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도민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제주 감염병 관리 지원단이라고 하는 것을 설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마 이번에 제주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가장 선도적으로 이러한 방역 활동을 하게 된 것은 그러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성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임태봉 국장님과 배종면 단장님께서 비상상황실에서 매일 아침에 와서 이제 상황 보고도 하고 더구나 이제 이 임태봉 국장님과 우리 배종면 단장님 화면에 비치는 얼굴이 상당히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리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인상들이 많이 있어서 더욱더 도민들이 우리 도정을 신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신뢰가 역시 정말 우리 제주가 코로나19 청정 제주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협력을 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든 우리 모두는 마치 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을 힘겹게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없는 한 조금만 긴장이 누그러져도 코로나19는 다시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19의 2차 파도는 분명히 올 수 있고 아니 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전문가는 국내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시점이 언제 올 것인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국민들의 바람, 희망 이러한 것들이 없지 않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는 징후를 잡고 경고를 보내는 감시체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일기예보도 분명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기예보와 같은 그러한 감염병 감시 체계가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이 비록 틀린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어떻든 안심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일상생활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희망을 가져봅니다. 어떻든 앞으로 제 지역의 어떤 의료 공공성 강화라든가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등 산적한 과제들이 많이 놓여 있긴 합니다만은 오늘 세미나에서 유능한 전문가분들께서 지혜와 해안을 통해서 미래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제주만의 방역 모델을 다양하게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연구원에서도 그러한 과제들을 정책 연구를 통해서 잘 수행을 하고 도정에 반영을 해서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주제 발표를 저희들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감염병 발생 위기 대응을 위해서 발전적 지원 주제로 배종면 우리 제주 감염병 관리 지원단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이 마침 저희가 1월 27일이 제주도에서 감염병 심각 단계로 발표를 한 날입니다. 그로부터 딱 4개월이 흘른 오늘 이 시점에서 그동안 4개월 동안의 방역에 대한 부분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향후 방역의 부분에서의 부족한 점이 무엇이고 또 어떤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이 세미나를 통해서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신 제주발전연구원의 원장님을 비롯한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런 목적 때문에 제가 오늘 발표드릴 것은 제목이 제주도 감염병 발생 위기 대응을 위한 발전적 재원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따라서 제주도 특성에 맞는 방역을 하려면 제주도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우선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제주도는 아무래도 다른 어떤 육지의 다른 시도보다 해외에 관광객 유입이 많습니다. 더구나 해외 무비자 시스템을 우리가 운영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해외에 많은 관광객들이 저희 제주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와 함께 결국 사람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해외 유입성 감염 발생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 되는 거고 따라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감염병에 대한 발생에 대해서 보다 능동적으로 감시 체계를 구축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다음요. 오늘 현재까지 통계를 보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570만 확진자가 있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600만을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그거의 한 6% 되는 35만 명이 사망을 해서 웬만한 전쟁이나 재난보다도 더 큰 세계적인 공황입니다. 이런 재난 속에서 전 세계가 물류라든지 인적 교류가 막히다 보니까 저희 제주공항도 이렇게 초유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국제선 운항이 올스톱되는 그래서 개설 51년 만에 처음으로 전 5개국 26개 모든 노선이 다 중지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문제 속에서도 제주도는 하나의 섬으로서 독립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저희가 뼈저리게 느낍니다. 두 번째는 제주도 산업구조상으로 저희는 관광산업이 비중이 어떤 시도보다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이 관광에 있어서는 감염병 위기는 결국은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을 불러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감염병 관리라는 것은 제주도의 핵심 행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 메르스가 있었던 6월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한 달 동안에 6월 한 달 동안에 제주도가 얼마만큼 손해를 입었느냐라는 걸 산출을 했는데 그 당시에
약 1천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한 달 만에요. 이거를 만약에 그대로 곱한다면 지금 우리가 4개월이 흘렀다면은 4천억 원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 더 이상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기사가 났는데 코로나19 확진자 한 사람이 나올 때 그로부터 비용 손실이 평균 4,4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주도인 경우에 14분의 확진자가 있으니까 대략 한 6억 정도가 손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직간접적인 걸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겠죠.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로 이번에인 경우에는 약 1조를 넘어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시도보다 제주도의 경제가 코로나19로 의한 타격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다라는 이 통계청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코로나19에 의한 체감 충격이 전국에서 가장 제주도가 컸고 심지어는 신천지 등의 대규모 감염이 있었던 대구보다도 더 영향이 크다라는 이런 이제 뉴스들이 저희 제주도를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뉴스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주도의 지리 환경적인 특성입니다. 제주도는 알다시피 아침 6시 첫 비행기가 올 때까지 그리고 저녁 9시에 마지막 비행기가 떠날 때까지 그 예 시간은 절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립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환자가 발생을 한다면은 이 제주도에서 환자가 발생은 제주도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만 되고 육지로의 이송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나아간다면은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인력풀 혹은 자원 확보, 조직 운영 이런 것들은 제주도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과 자원을 확보해야만 된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알게 된 뉴스를 통해서 본 건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 1822년입니다. 그때 이 레이저가 되나요? 여기에 순조 때인데요. 어떤 감염병인지는 기록에 없지만은 그러나 기록을 보면 마을은 비었고 조촐하고 호라비 홀머니는 어떡할 곳이 없으니 누구에게 의지하고 살 것이며 어린아이는 먹여줄 사람을 잃었으니 누가 이를 보육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은 전염병이 왔을 때 남녀노소 그리고 연령을 가리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서 특히 이제 사회 경제적 활동 인구인 20대에서 50대가 아마 많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여기도 보면은 남녀 제주인들을 육지 오가도록 혼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문장 속에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제주도에서의 감염은 어떻게 보면은 생존의 문제구나라는 걸 정말 느끼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무인도도 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절박함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문장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거는 어떤 다른 지역보다도 제주도는 이 감염으로부터 오는 심각함과 절박함에 따라서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감염병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주도가 방역이 되어서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기를 바라는 그것은 생존과도 관계되는 직결된다고 보는 그런 절박함이 제주도는 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더 이런 뉴스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당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 환자들이 급증함에 따라서 총리 주재로 다른 시도에 대해서 병상을 제공할 수 있느냐는 그런 뉴스가 나왔고 제주도는 그에 대해서 검토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뉴스가 되면서 도민들에게는 큰 반발을 일으키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그럴 때 정말 제주도는 감염병에 대해서는 제주도 자체의 역량을 가지고 해결해야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도의 기후변화적 특성입니다. 제주도의 점점 기후가 아열대 생태로 전환이 되게 되면은 결국은 모기 같은 공충맥의 질환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제주도의 발생에 있어서는 보다 빠른 시간 내에 능동적으로 이것을 알아낼 수 있는 감시 체계를 운영해야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2019년도에 이런 슬라이드로서 도민들에게 발표를 드렸는데요. 제주도에서 현재는 없지만은 앞으로 유입될 감염병을 보니까 댕기열, 지카, 메르스, 변종 인플루엔자, 아마 저희는 이제 변종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게 아마 앞으로 15분의 코로나하고도 관계 있습니다만 에볼라 이렇게 되고요. 특히 그 중에 댕기열이나 지카는 모기에 의한 매개이다 보니까 우리 제주도에서의 이런 댕기열과 지카 바이러스의 상륙은 우리 한국 내에서는 제주도가 제일 먼저 환자가 발생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리적 특성에 자체 해결해야 된다는 부분을 생각하면은 전담 조직과 필요하고 전문 인력 역량이 강화되어야 되고 자원 확보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적 특성에 있어서 신종 감염병 발생의 위협으로부터는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를 하고 이기에 대해서 도민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 구조의 특성상 관광산업의 악영향 때문에 제주도 맞춤의 능동 감시 체계를 운영을 해야 되고 해외 유입성 신종 감염병 발생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 있으려면 결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학조사 전문가를 확보하고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네 가지에 맞추어서 저희가 감염 정보 관리, 능동 신고 운영, 방역 조치 수행, 자원 공조 지원 이 네 가지 세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제주도에 맞추어진 감염병 관리 방역 체계를 운영해야 되겠다는 그 목적을 두고 비전은 제주도가 감염병 위협에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로서 제주도 감염병 관리 지원단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네 가지 팀을 구성을 하면서 이제 단장 밑에 있는 거고요. 오늘 현재 총 7명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팀장 2사람, 팀원 4사람이 있고요. 사업비는 중앙에서 3억, 그리고 도 3억 해서 6억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6년 7월 달에 개소를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오고 있고 아마 이번 7월이 되면은 만 4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글자가 작아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여기서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로 저희들이 핵심을 주었던 것은 통계를 통해서 동향을 도민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했고 또한 인력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하는 그래서 경진대회를 열거나 이런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되면 감염정보관리팀은 주로 했던 것이 통계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연간, 계절별, 주간 동향을 보고를 해서 와 관련된 감염병 관리 팀이라고 하는 도청의 팀과 직접적 연결하여 혹은 보건소에 있는 팀들과 연결해서 현재 동향을 서로 공유하고 있고 또 도내에 감염병 담당자, 실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해서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번에 조금 이제 저희가 참 뒤늦게 생각하면 정말 좋았다고 생각하는 거가 3년 전부터 요양시설에서 옴이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옴이라고 하는 게 법정 감염병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감염병 관리 감시 체계에는 벗어나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그 당시 3년 전부터 요양병원, 요양원들에 있는 분들과 수시로 이야기하고 또 현지도 방문하고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그 요양시설에서 항생제 내성이라든지 이런 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또 인플루엔자 독감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하면서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해 와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전부터는 우리 제주도 내 대학생이 해외 봉사를 갔다 온 다음에 A형 감염이라든지 혹은 모기 감염에 의한 말라리아나 등등 여러 가지 감염병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는 저희가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건강을 관리하는 실무진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서 예방접종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 큰 효과를 발휘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능동 감시에 있어서는 특히 두 번째 해외 유입성 감염은 제일 먼저 우리 도내에서 알 수 있는 분은 아무래도 저기 사진에 보이듯이 관광 안내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보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할 때 신고를 해야 될 해야 되고 그럴 때 어떤 방법으로 신고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또 하나의 그 옆 중간에 있는 거는 경찰에 있어서 우리가 유치인이 있지 않습니까? 유치실에. 그럴 때 유치인 중에서 감염병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저희에게 연락이 와서 저희가 이것을 만들었고 이 만든 거가 전국에 경찰에 이렇게 배포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것과 함께 이제 제주도의 특성의 감염병의 특징 등을 분석을 해서 저희가 논문도 내고 현재 이렇게 해왔습니다. 방역조치 수행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학조사에 직접적으로 또 참가했는데요. 제일 왼쪽 슬라이드는 조산원에서 RSV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유행을 할 때 그로부터 채취하는 과정에 대해서 지원이 나갔고 또 오른쪽 이 슬라이드는 결핵 학교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학부형님들 모셔놓고 결핵에 대한 이야기와 향후의 조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오른쪽 밑에 슬라이드는 저희가 매년 방역에 대한 훈련을 해왔습니다. 특히 생물태래에 대한 훈련을 해왔고요. 당시 에볼라가 도입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A형 방호복과 C형 방호복이 있는데 그것을 입는 훈련까지도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원공조 부분에서는 여러 유관기관들과 서로 회의를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 왔는데요. 보건소 등등 병원 등등과 같이 했고요. 그 외에 이제 대도민 감염병 예방 홍보라고 해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사거리에서 광고판에 우리 SFTS라든지 쩌쩌가무시 등에 대한 진드기 매개 예방 사업이라든지 A형 감염이라든지 인플루엔자 독감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등등을 홍보를 하는 것을 계속 해왔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 제시라고 하는 지원단이 해온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 드리자면은 평상시에는 컨설턴트로서 도내 감염병 관리 업무에 대해서 지원과 협력 자문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컨트롤 센터의 역할을 해보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2020년도에 코로나19가 터졌는데요. 제주도에서 코로나19의 방역 성과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은 사실 저는 이제 피평가자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팩트를 이야기 드리자면 현재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감염원을 모르는 그런 환자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지역사회 감염이 현재까지 없다는 것. 두 번째는 개별 감염만 주로 있었고 집단 발생 감염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조기 확진을 함으로에 따라서 중증이라든지 사망 환자가 없다는 점. 이 세 가지가 없다는 점이 현재 팩트다라는 점에서는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되돌아와서 보면은 너무나 저희는 이 새로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1월 27일이라고 하는 현재 시점을 가지고 봤을 때 저희가 당시에 우한 폐렴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이 질병이 임상 특징으로 볼 때는 아마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을 했을 거다라고 유추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수 공통 감염맥이기 때문에 감염원이 낮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국 내에서 지역 간 전파는 있지만은 아마 저절로 소멸될 것이라고도 저희들이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신종 플루라든지 메르스 같은 경우도 이런 인수공통은 저절로 사라질 수가 있는 걸 봤기 때문이죠. 그리고 국내에 설사 유입된다 하더라도 지역 사회로 전파를 하려면은 꽤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사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날짜가 지금 제가 멀어서 안 보입니다. 조금 가까이 가서 보겠습니다.
1월 9일입니다. 1월 9일 날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사람간 전파가 없다면 확산 위험이 낮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1월 10일 정도에 변이가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큰 문제는 일으키지 않을 거다. 신종이라면 아마 사람 간 전파력은 낮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짐승이라는 다른 동물에서 사람 간 전파는 사실은 쉽지가 않고 사람 간 전파가 이루어지려면 이 사람의 세포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전파 능력은 낮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1월 10일만 하더라도 이런 뉴스들이 나왔던 거죠. 그런 과정에 이제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1월 21일 날 WHO가 사람 간 전파를 인정을 하는 뉴스를 보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22일 날 보면은 중국이 이제 사람 간 전파를 부정하다가 역학조사 시기를 놓치면서 큰 문제가 발생했다. 그리고 설이나 춘절을 이용해서 대이동 복병이 있다. 이 다음에 이제 뭐 한 달간 숨겼다. 1월 30일 날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뒤통수 맞는 그런 느낌으로 저희들도 사실은 당황을 했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는요. 이런 가운데 1월 27일 날 정부가 주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을 했는데 저희 제주는 바로 그날 최상위 단계인 심각 단계로 저희들은 결정을 했습니다. 제주도는 국제 관광 도시이기 때문에 심각 단계로 바로 격상을 했던 것입니다. 정부가 심각 단계로 격상한 것은 거의 한 달 된 이후인 2월 23일입니다. 따라서 제주도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한 거죠. 이것이 뭐 경계를 했다는 것과 심각 단계를 했다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물으신다면은 딱 보여드릴 건 없지만 그런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저희가 지금 되돌아와서 보면은 1월 27일 날 바로 이 심각 단계를 한 그날 도민들에게서 마스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보건용 마스크를 대량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다른 시도가는 조금 주춤거리고 있을 때 저희 제주도는 마스크를 구입을 확보를 했던 수주로 갔던 거죠. 아마 그것에 수주를 해서 확보했던 것 때문에 제주도의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고 의료인들이 마스크 수급에 있어서도 그나마 요즘 문제가 없지 않았냐 하는 것이 또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민들에게도 이것이 좀 더 심각하겠다는 생각에 도민들이 이렇게 경각심을 일러줬다는 점에서 저는 이 1월 27일 날 최상위 단계로 올렸다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 보면 1월 30일 날이니까 아마 29일이나 28일 날 브리핑을 하는 가운데 도청에서 브리핑하는 데 가운데 저에게 물었던 모양입니다. 이 국내선의 발열 감시 체계가 필요가 있냐 없냐고 물어서 제가 현재까지는 우리 우리 대한민국 내에 아직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사회 감염이 없기 때문에 아마 현재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고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에 이 사람간 전파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날 이 뉴스 보고 바로 30일 오후에 도에다가 발열 감시 체계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갔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2월 16일 날 29번 환자가 터집니다. 29번 환자는 아시다시피 고령인데 고려대병원에 응급실로 방문을 했고 당시 흉통으로 응급실을 방문했기 때문에 아마 심장질환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응급실에 있는 의사분이 엑스레이를 우연히 보면서 폐렴을 아주 눈에 띄지 않는 폐렴을 확인하고 검사를 해서 29번 환자를 잡아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감시망 밖에 첫 환자라고 지금 현재 알려져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감염으로서 첫 환자가 이미 그러니까 2월 16일 날 확인이 됩니다. 거의 한 보름도 안 돼서 벌써 지역사회 감염이 생깁니다. 그리고 31번 환자 아시다시피 신천지 교회와 관련되면서 대구에 폭정을 일으켜 관련되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라 하는데 2월 18일입니다. 이틀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 29번에 의해서 이제 30번의 아내인데요. 이렇게 어린 데서 벌써 5차 감염입니다.
이건 이제 이 당시 16일이니까 저희가 제주도가 심각 단계로 하고 난 다음에 보름으로 생각하면은, 혹은 1번 환자가 발생한 날부터 생각하면은 거의 5차 감염까지 이렇게 속도를 가지고 빠른 시간으로 이렇게 전파될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전파가 되었던 거죠. 정말 저희들 예상을 뛰어넘는 현상들을 계속 경험하는 겁니다. 되돌아와서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주장하시는 분이 계셔서 슬라이드를 그대로 제가 따왔는데요. 이 파란색은 확진자 중에 퇴원한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요 중간에 있는 검은색은 확진자들 숫자를 이렇게 시간별로 이렇게 해서 누적을 해서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이야기는 확진을 받고 난 다음에 입원을 해서 퇴원을 하는데 대략 한 35일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가지고 35일을 땡겨 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요 그래프대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거의 맞아 들어가는데 여기는 갭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31번 환자가 나오던 그날 약 한 3,600명이 이미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31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3,600명이 지역사회 감염자로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 코로나19는 그렇게 전파 속도를 가지고 이미 지역사회에 전파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처음 생각했던 이 내용들을 1월 하순에서부터 2월 중순에 감에 따라서 이 감염력이 낮을 것으로 예상한 것이 틀렸고요. 저절로 소멸될 거라고 한 것도 틀렸고요. 장시간 소요될 거라고 한 것도 틀리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든 것이 다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는 것에 뒤돌아보면 상황이 놓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면 1월 하순에 당시에 호흡기계로 감염이 된다는 것에 따른다면은, 그러면 우리도 그동안 했던 메르스에 준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했던 그거에 따라서 방역 대책을 수립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메르스라는 게 잠복 기간에는 감염력이 없다는 걸 전제로 방역 체계가 진행됐거든요. 따라서 이 정상자가 있는 사람 이후에 발현자에 대해서만 역학조사를 수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확진자 이후에 이제 임상 발현인 이후에 접촉자만을 격리 조치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경로 차단 없이 해외 환자만 조기에 색출해서 격리 조치하면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그 당시 생각을 하고 이 방역 대책을 적용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2월 1일 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1일부터 25일 사이 설 연휴 직후를 해서 이 중국인 관광객 남녀, 모녀인데 우한에서 우리 제주도로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5일 날 이제 제주도를 떠난 다음에 양주에 가서 26일 날 발열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30일 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거가 2월 1일 날 비공식적으로 저희 도에 알려왔습니다. 당시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르면 메르스에 준하는 지침이기 때문에 이 환자는 이미 중국에 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관리할 환자가 아니고요. 두 번째는 제주도를 떠난 26일 이후에 발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상자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할 내용도 아닙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다가 상의를 했더니 그 사람은 관리할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뭐 보도자료 내야 될 사항도 아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렇게 확진자가 그날도 이렇게 왔는데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저로서는 그래도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하에 근거를 찾았는데 마침 이 슬라이드가 나왔습니다. 독일 환자 4사람에 있어서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4사람이 이 감염이 된 게 어떻게 알게 됐냐니까 중국 여성이 독일에 와서 회의를 한 다음에 다시 상해로 넘어가는 과정에 비행기에서 증상이 있었고 상해에 도착한 다음에 양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확진자가 됨에 따라서 독일 회사로 연락을 했고, 그래서 이 접촉했던
직원들을 검사를 해본 중에 이 4사람이 이렇게 확진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그래프에 보면은 증상이 시작된 날로부터 이틀 전에 접촉을 한 것도 감염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근거가 당시에 나왔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저희는 제주도를 떠난 날 25일하고 이틀 전이니까요. 증상이 시작된 게 26일이니까 25, 24에서 이틀간을 역학조사를 하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신종이다 보니까 근거가 없다는 것에서 저희가 방역 조치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더구나 저희가 2월 2일 날 이 대상자들에 대해서 CCTV를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요. 이거였습니다. 약국을 들어갑니다. 약국을. 약국을 들어간 다음에 약을 구입을 했는데 저희가 가서 약사분한테 물어봤더니 해열진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이때 굉장히 위기를 느꼈습니다. 이분에 의해서 제주도에 많은 분들이 접촉이 되어서 제주도 자체에서 많은 환자들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분하고 그분의 딸하고 이제 이렇게 여러 주고받으면서 이 약 구입은 본인이 증상이 있어 구입한 게 아니라 친척이 우한에 있는 친척들이 이제 약을 어떤 걸 구입해 달라고 해서 구입한 것이다 등등을 해서 그랬고 이분하고 접촉했던 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격리 조치를 풀 때까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하지만 이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전혀 새로운 신종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에 따라서 방역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합당했다라는 걸 이야기 드립니다. 바로 2월 3일입니다. 2월 2일 날 이런 이제 일 속에서 우리가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바로 2월 3일 날 무증상 감염을 공식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제 방역이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방역 대책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무증상 감염이라는 건 결국은 집단 감염을 일으킬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메르스와 같은 방역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방역 체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 굉장히 노심초사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구역구역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지금도 이 새롭게 만들어진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근거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 바로 올해 이번 달에 5월 11일 날 중대질본에서는 지침을 8판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도 보면 이제 재양성자 관리는 격리 조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양성자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확진을 받고 난 다음에 입원을 하고 격리 입원한다 했고 격리 입원 14일 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바이러스를 배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퇴원해서 일상생활하고 격리를 하지 않죠 있는 가운데 다시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오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양성자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다시 전파할 수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 이제 다시 격리 조치를 시행했는데요. 그런데 5월 15일 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것에 맞추어서 우리 제주도의 5번 환자도 또 재양성을 받아서 저희 입원 조치를 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18일 날 중대본에서 어떻게 하느냐? 재양성자는 감염력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19일 새벽 0시를 기행해서 재양성자는 격리 조치 시키라 이렇게 합니다. 따라서 이분은 15일 날 들어갔다가 19일 날 그냥 나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도 아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완전한 지식 속에 근거를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호흡기계 전파에서 메르스에 준하는 방역 대책에 감염력이 없다는 전제 틀렸고 유증상 발현자에 대해서 역학조사 수행한다는 것도 틀렸고 확진자의 임상 발현 이후에 접촉자만 한다는 것도 틀렸고 해외 조기 색출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도 틀리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틀리면은 이 결과가 좋을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사망자도 생기고 하는 거가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제가 이번에 희망을 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주도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아까 같은 그런 세 가지 산무의 현상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로 한다면은 이 슬라이드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평상시 그동안 3년 반 동안 해왔던 이 4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나마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었다 않냐라고 결론을 냅니다. 우선 교육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해외 유입성 감염병인 메르스나 에볼라에 대해서 대응 훈련을 매년 해왔습니다. 그래서 6개 보건소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에 대해서 역량 강화를 해왔고요. 심지어는 이 대응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방호복 입는 것에 대해서도 경연대회까지 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계시는 병원 감염병 실무자분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훈련도 했고요. 또 이제 생물 테러 발생에 대해서도 저희가 훈련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경찰, 소방, 교육 등등 군대 이런 부분하고도 매년 모여가지고 협조 체제를 점검하고 우리가 훈련을 했던 것이 이번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 때 모든 도내의 모든 체계가 서로 하나로 되어서 움직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냐 싶습니다. 그리고 능동감시 부분에서는 저희가 1월 22일 날 저희가 도청에 가서 춘절 기간 동안에 중국에서 코로나 유입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뭔가 모니터링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라고 저희가 그걸 알리면서 저희 사무실을 도청의 회의실에다가 차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1월 27일 날 도내 감염병 위기 대응에 대해서 자문을 해서 심각 단계로 바로 올라갔습니다. 또한 이 해외 유입 때문에 저희로서는 무사증 제도를 임시 중지해야 되겠다는 제안을 했고요. 거기 2월 2일 날 시행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국내선 발열 감시 체계에 대해서도 자문을 해서 같은 날 시행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능동 감시를 통해서 얻어지는 정보를 가지고 예민하게 우리가 알렸고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의 의사결정자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결정해서 이루어졌다는 것가 우리 제주도를 지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2월 1일 날 이 환자 역학조사를 시작으로 저희 확진자에 대해서 동선 파악, 접촉자 범위 결정, 방역 소도 범위 결정 이런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가 확인하였고 또 이 접촉자라고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명단 정리, 전사나 일일 통계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외 협력 부분에 있어서도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논문들이 세계적으로 이제 나오는 것들을 검색해서 정리해서 보급을 하고 특히 이제 질본이 지금 8판까지 개정을 계속해 오고 있는 거에서 일선에 계시는 실무자들도 이것을 알 수 있게 정리를 해서 홈페이지나 등등 카톡을 통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민들 중에서도 많은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럴 때 이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보건의학적인 지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개발해서 제공을 했고요. 특히 이제 브리핑을 할 때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었고 아까 이야기 드린 뒤 온 방역을 계기로 구축된 도내 요양기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선제 대응을 요청을 했습니다. 상세하게는 혹시 춘절을 이용해서 중국에 갔다 오신 조선족 간병인이 계시면은 그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대응을 해주세요. 이렇게 미리 요청을 드렸던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주도에 이런 요양기관에서의 집단 발병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또 이 유학생들 관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그게 방학 동안에 감염 예방접종 사업을 강화해달라는 그런 네트워크를 우리가 구성해 오고 있다 보니까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바로 중국이나 대구, 경북 유학생들에 대해서 4개 대학과 서로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운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활동들이 제주도 코로나의 현재 성과를 좌우했다면은 저는 이 4가지 업무를 평상시에 적극적으로 성실히 수행을 한다면은
어떤 바이러스, 어떤 병원체가 창궐을 하더라도 그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신감을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현재 지원단은 도와 연결해서 매년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도로 보내고, 도는 질병관리본부에 이것을 이제 알리고요. 질병관리본부의 이제 예산 등등을 통해서 도를 통해서 저희가 받아서 운영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도와 연결해서 이런 사업 수행뿐만 아니라 보건소하고도 직접 연결해서 보건소가 요청하는 여러 가지 것들의 자문도 하고 인력도 교육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연결해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이 이거고요. 이것이 이제 조금 더 넓게 보자면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시도, 그리고 보건소, 의료기관 이런 라인에 있어서 저희는 시도와 연결되어서 있는 연구자문기관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5월 10일 날 지금 질병관리본부가 청이된다고 하는데요. 그 청이된다고 할 때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보냐 하면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청이라고 하는 것이 상시 전문가 의사결정 조직이 될 수 있는 거냐? 전문가들의 의사결정 조직이라는 것이 상시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정무적인 판단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비상시 조직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식으로 갈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말고도 다른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등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도 포함을 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이 이제 본부가 되면은 시도에 있는 청이 되는, 지청이 되는데요. 지청이 된다면은 강주지청 제주사무소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지방청에 이렇게 5개 청이 있고 우리 제주는 여기 강주지청에서 사무소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이런 형태로 가져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 의견보다는 여러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면 감염병 관리와 통제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한편은 조금 이제 우려하는 것도 있죠.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식약처도 같이 있을 때는 소통과 업무 협력이 용이했는데 분리 후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런 것이 있어서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면은 이번 경험을 통해서 확실한 거는 이 감염관리 전담 조직이 어디에 위치한다 이것보다는 사실은 행정당국하고 전문 조직 간에 상호 이해, 유기적 협조가 사실은 관건이라고 봅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행정당국 입장에서 조직 만들고 예산 확보했고 인력 확보했다면은 이제 감염관리에 관한 전반적 업무는 거기서 가져가고 책임지고 총괄로 운영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해당 조직은 아니 저희들이 행정력이 없다 하면은 우리만 있고 손발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일을 합니까? 책임지고 일할 수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이상적인 거는 뭐냐? 제가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제가 생각했다면은 전문성을 가진 연구 중심의 조직으로서 운영을 하면서 시기적절하게 동향을 분석하고 그리고 실행 가능성 높은 전략을 도에다가 제시를 하는 것이 핵심적인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 이것을 받아서 또 도는 상황 공유를 위한 한 라인 운영을 하면서 제시된 정보에 따라서 신속하게 의사결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하는 이런 행정력과 의사결정, 여기에 전문성 이런 것이 두 가지가 서로 융합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면은 아마 잘 될 거라고 봐집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은 조직의 어떤 그런 하드웨어보다는 사람과 사람 간의 인적 네트워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낸다면은 이번 제주도 방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성과 부분을 성과에 있어서 4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저희가 2015년도 메르스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에 한 3년 반 동안 이루었던 인프라를 구축해왔던 것,
그것이 우리를 방어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1월 27일에 보듯이 도청에서 선제적이면서 적극적으로 방역 대책에 대한 결정을 하고 추진을 했다는 점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환자에 대한 정보 공개 부분에 도민들에게 신속하면서도 투명하게 알리려고 노력했고, 그거에 따라서 도민들이 도청에 신뢰를 하고 또 그에 맞춰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등에 대한 실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이것이 세 가지 산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 향후에 성공적인 방역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 것인가라고 생각한다면 우선은 상시보다는 비상시 방역 전문가의 판단이 적극 수용되는 조직을 운영하는 그런 것이 이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의 적정 확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지원단 같은 경우는 매년 저희가 이제 계약 재고를 하다 보니까 고용 보장이라는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장이 될 수 있는 쪽에 체제를 갖춘다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량 강화 훈련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설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감염병 전담병원을 확보를 하고 또 이제 생활치료센터 같은 것이 이번에 새로 개념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호복이나 마스크 같은 그런 방역 물자들이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도내 검사 처리 역량이 좀 더 강화됐으면 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원 속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여러분한테 이야기한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한마디로 말해라 이렇게 한다면은 바이오 서베일런스다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예방도 하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로부터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바이오 서베일런스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에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감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재난은 사실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그래서 그에 맞춰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가장 핵심이 아닌가 싶고요. 이걸 함으로써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감염병 발생 등등을 동향을 우리가 모니터링 알아내고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살피고요. 그런 다음에 그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가지고 확인해서 서로 이 정보를 해석을 한 다음에 의사결정자에게 이 내용을 전달해서 그 의미를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지역사회 도민들에게 알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속하면서 정확하게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이 네 가지 역할을 하는 바이오 서베일런스를 운영한다면 아마 앞으로 어떤 디자스터 재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